칭기스칸 그의 삶과 업적.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은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지금부터 800년 전에 21세기를 살다 간 사람들이 있다. 8시간 후의 주식 가격을 알리었고 8개월 뒤 전셋값이 오를지 내릴지 또한 모르는 판에 800년 전 세상을 요즘 사고방식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들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헛소리가 아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가량 북으로 날아가면 몽골을 만난다. 이 나라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와 척박한 자연 조건을 지닌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인간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시베리아 산림이, 남쪽으로는 모래와 바위 말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있다. 그 북쪽 타이가와 남쪽 사막 사이에 초원이 펼쳐진다. 800년 전에 21세기를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초원에서 살다 간 칭기스칸,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12, 13세기 칭기스칸의 삶은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속한 부족은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몰랐다. 쉽게 말해 야만인이었던 셈이다. 계약할 수 없는 이동과 끊임없는 전쟁, 잔인한 약탈이 그가 배울 수 있는 세상 일의 전부였다. 절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 현실을 칭기스칸은 극복해냈다. 그는 선대로부터 이어오던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몽골 고원을 통일한 다음 바깥 세상으로 달려나갔다. 칭기스칸의 정복한 땅은 777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알렉산더 대왕 348만 평방킬로미터와 나폴레옹의 115만, 히틀러 219만, 세 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 그의 손자이자 원나라 시조인 큐블라이 칸에 이르러 정복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났다. 동쪽으로 고려에서부터 서쪽 헝가리까지, 북쪽 시베리아로부터 남쪽 베트남 근방까지 큐블라이 칸은 만주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인류 역사상 첫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출현이다. 당시 몽골 고원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이었다. 이 숫자가 중국, 이슬람, 유럽 사람 1억에서 2억 명을 정복하고 거느렸다. 더욱 놀랍게도 제국은 12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무려 150년이나 지속됐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당한 식민 통치의 악몽과 비교해보면 거꾸로 그들의 대단한 통치력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일제 식민 통치 36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고 숱한 애국 선열들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망명길에 오르는가 하면 투옥되고 고문으로 숨져갔다.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였다. 이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하기도 버거울 진데 작은 몽골이 100배에서 200배나 덩치 큰 나라들을 아우르며 15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음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몽골의 한 글자씩 표현 몽골은 아득한 옛것을 뜻한다. 실제로 몽골 유목민은 문자도 변변치 못한 민족이었다. 역설적이지만은 그렇게 야망적이고 잔인한 몽골인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가 경영의 초보 이치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꿈이다. 그들은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로 가꿔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지닌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 비전의 공유는 어떨 때 가능한가? 열린 사고를 할 때다.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저마다 꿈을 꾼다. 내 꿈도 있고 남의 꿈도 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꿈이 있다. 하지만 어떤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
남에게 희생과 봉사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꿈의 공유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기업주, 정치 지도자, 가장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종업원, 국민, 아내와 자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꿈의 공유가 아니다. 내 꿈과 내 꿈을 구분하지 말라. 모두가 꿈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삶, 특히 기업 경영의 키워드다. 스톡오션을 생각해보라. 거기엔 꿈을 공유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린 사고가 앞서야 비로소 꿈을 공유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마인드로 제국을 건설하고 경영했기에 정복자 몽골인들은 비정복자 중국, 아랍, 유럽인들과 한데 어울려 15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가난한 유목민들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고 비정복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제로 썸 게임의 땅. 몽골에는 강과 쪼드라는 두 재앙이 있다. 강은 이상 기온에 따른 집중적 가뭄이 있고 쪼드는 가뭄 뒤에 때이르게 들이닥치는 강추위다. 두 재난은 농경 정책 사회가 겪는 태풍이나 지진보다 훨씬 무섭고 위협적이다. 1999년 12월 31일 세계는 새 밀레니엄 맞이에 들떠 있었다. 그때 몽골 고원의 3,300만 가축들은 죽음의 축제를 맞았다. 광과 쪼드가 연이어 들이닥쳐 2000년 6월까지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다. 몽골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대대로 겪었다. 가축이 죽으면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어져 따라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나 약탈도 불가피하다. 죽어 너부러진 가축들 곁에서 유목민의 최고 가치는 살아남는 것이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강인해져야 한다. 몽골 유목민의 강인함은 바로 자연에 맞서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했다. 그 본능은 지금껏 온전히 이어오는 성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해마다 처음 닥치는 눈보라를 중시한다. 그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는 날, 그러니까 가장 혹독하게 추운 날 성인식을 치른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다. 영하 40도.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 두터운 가죽옷을 입고 토를 모자를 눌러쓴 몽골 아이 10여 명이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린다. 갓 6살이 된 앳된 소년들은 살을 애는 추위와 바람에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스스로 한 톨 점이 되는 막막한 우주 공간을 체험한다. 부모의 배려로 이성 친구를 초대해 소꿉놀이 하듯 어른들 연애 감정을 흉내내는 서양 청소년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윽고 신호가 떨어지면 소년들은 말을 내린다. 왕복 80km에 이르는 눈보라의 길의 출발이다. 소년들은 지평선 끝에서 사라졌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지평선 위로 점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을 말발굽 소리에 실어 보내온다. 너무나 추운 나머지 아이들은 기완 지점을 보면서 울분과 환히 휩싸여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그 고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는 시련의 고문을 이기느라 내지르는 비명이자 시련의 끝을 발견하고서 터뜨리는 환희와 격정의 탄성이다. 이 통과 의례의 결실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보라를 뚫고 온 아이들과 말의 모습은 참혹하다. 하지만 소년들의 눈빛만큼은 형형하다. 어떤 소년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고삐를 놓쳐 말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법은 있어도 말타기를 포기하는 법은 없다. 스스로 일어나 다시 말등에 오르지 않으면 그 추위를 벗어날 길이 영영 없기 때문이다. 말의 입가엔 온통 입김이 허옇게 얼어붙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흘린 땀이 온몸에 얼음으로 붙어 있으면서도
뜨거운 김을 펄펄 내뿜는다. 말 고삐를 지었던 소년들의 손도 얼어 퍼렇게 동상을 입었다.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면 당장 동상 걸린 손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소년들은 돌아와서야 동상 걸린 손을 눈속에 파묻고 비빈다. 인행 진행 동상 든 손은 비로소 다시 피를 돌리기 시작한다. 이렇듯 몽골 아이들은 시련이 들판에서 강인하게 벼려진다. 절벽 아래로 새끼를 떨어뜨려 스스로 올라오는 새끼만 걷어들이는 사자의 선택에 다름 아니다. 문명의 울타리 밖에서 인간은 스스로 강인해질 수밖에 없다. 생존 본능이라 불러도 좋고 자연의 선택이라 해도 좋다. 몽골인은 스스로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 칭한다. 800년 전 몽골 유목민은 무자비한 내전에 휘말려 있었다. 메르키트, 키레이트, 나이만, 타타르 그리고 몽골까지 5부족으로 주요 세력권이 나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이 이어졌다. 목초지, 가축, 약탕물을 차지하고 다른 유목 집단을 부속시키려는 싸움이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몽골 최고 역사서 몽골 비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수많은 별을 지는 하늘도 돌고 있었다. 모든 나라는 우리를 배반했다. 편안히 침대 위로 들어가 자지도 못하고 서로 노략질했다. 푸른 풀로 덮인 대지도 구르고 있었다. 온 나라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편안히 이불 속에 들어가 눕지도 못하고 서로 공격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서로 다른 부족끼리는 물론 부족 내부에서조차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몽골 공원은 동족을 상잔하는 제로섬 게임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전신만고 끝에 냉전을 종성시키고 고원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결론을 내렸다. 가난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몽골인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몽골 고원 바깥에 있다. 고원 안에서 아기다툼을 할 게 아니라 고원 밖으로 나가자. 그래야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더 이상 동족 상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들이었지만은 몽골 유목민은 징기스칸의 결정을 따랐다. 고원 밖으로 시선을 돌려 하루에도 몇백 킬로미터씩 대지를 내달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주하는 여정을 따라 세계 질서가 그들 눈앞에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 앞에 무릎 꿇는 농경 정착민들을 보면서 머물러 사는 자의 안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목격했다. 안락은 스스로를 안락사시킨다. 질주를 잠시 멈추고 보스턴 컨설팅의 보고서를 보자.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가젤이 눈을 뜬다. 그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 또한 눈을 뜬다. 그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사자이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질주해야 한다. 두 번째, 길을 닦는 사람들, 성을 쌓는 사람들. 유목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목민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떠돌아다니는 삶에 맞춰 소지품을 간소화하고 정보를 능란하게 수집하고 속도를 중시한다. 또한 오아시스 위치를 아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접속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유목민은 지금껏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유는 크게 둘이다. 우선 그간 역사 소설이 기록 중심 사관의 편집증처럼 집착했기 때문이다. 유목민에게 문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자 의존도는 매우 미약했다. 유목민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정착민 쪽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 기록된 부분에도 오해와 곡필이 많았다. 기록하는 측은 이견의 여지 없이 자기들을 문명인으로 상정한다.
야만족, 파괴자, 비문명 같은 단어를 붙이면서 기록자들은 유목민의 성격부터 악의적으로 재색했다. 유목민에게 공격, 지배당했던 사건의 기술에는 극도의 피해의식이 가미되었다. 자기네가 유목민을 공격했던 시기에 관해서는 과도한 우월감을 드러냈다. 유라시아 유목민의 행적은 주로 중국 역사가들의 눈으로 관찰됐다. 그들의 편견은 호칭에서부터 시작한다. 흉노는 시끄러운 종놈, 돌골은 날뛰는 켈트족, 몽골은 아둔한 옛것. 명백히 문자의 폭력이다. 한자라는 상형 문자가 사람들 마음에 심는 조형의 힘은 알파벳을 비롯한 표음 문자와는 판이하게 강력하다. 아메리카를 똑같이 무기라 부르더라도 쌀미로 표기하는 것과 아름다운 미로 표현하는 데는 전혀 다르시 또 그런 상황이다. 둘째, 그간 역사가 오직 공간만을 중심에 놓고 관찰됐기 때문이다. 역사는 다음과 같이 쉽고 명쾌하게 정리된다. 인간은 출현 이후 19만 년 동안 채집이나 수렵 생활을 하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익령 생산물이 생겨났고 그로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6,000년 전 티그리스, 유플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 유역에서 도시 문명이 일어났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 지식혁명까지 인류는 특정 장소들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궈왔다. 처음에는 하천 주변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다 지중해 카스피해 같은 내해와 연안으로 옮겨갔고 300년 전부터는 대서양 문명 시대가 계속되어 온 시기다. 이런 역사 관찰 방식은 거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진실은 아니다. 인류사가 자랑해온 4대 문명 발상지는 정확한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4대 정착 문명 발상지라 해야 옳다. 4대 정착 문명 거점들은 자연환경과 역사 경험에 따라 매우 다른 개성들을 지니기도 하지만 상당히 공통된 특성도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같이 물가에서 출현했고 식물을 중심에 두고 사고했으며 오직 씨를 뿌려 거두기를 삶의 기본이자 세상의 보편적 질서로 여겼다.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울타리를 늘리며 관료제를 발달시켰으며 공간 이동을 꺼렸다. 농경 정착민들의 우선 관심 대상은 경작할 토지와 비를 내려줄 하늘이다. 옆을 볼 필요 없이 위 하늘과 아래 땅을 봐야 한다. 정착민들은 한자리에 붙박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한다. 이웃사람, 이웃마을, 이웃나라와 교류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만큼 폐쇄적이다. 세상 넓은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유의식이 강해지고 관료제가 발달한다. 선자와 왕을 대신하는 관리가 나서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행정을 편다. 정착사회는 이처럼 수직 마인드를 기초로 삼게 된다. 잘만 운영하면 모든 것을 평생 보장하는 종신형 사회이자 식물형 사회이며 수직사회다. 그러나 그 사회가 자기 정화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릴 경우 온갖 폐해를 드러낸다. 제도 피로 현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계급과 계층들이 먹이사슬처럼 생겨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하면서 아래를 착취하려 든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아첨하면서 자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착취하려 한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가 창궐한다. 군림과 착취 구조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자리이다. 관리를 연상할 필요도 없다. 길거리 자판상도 자리세를 물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자리를 차지하고 이권을 지키려고 사람들마다 혈련으로 뭉치고 지연으로 묶고 학연으로 얽어맨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멸시하며 외면한다. 다른 고장 출신, 다른 학교 출신, 다른 집안 사람, 다른 부처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적과의 동침만큼이나 거북하게 여긴다. 그런 곳에서는 남에 대한 봉사, 효율, 생산성, 투명성 따위가 구호로만 떠돌아다닌다. 수직사회에서 창의력 약화는 필연이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면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대신 기억력이 존중되고 발달한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경쟁도 기억력 겨루기가 핵심이다. 기억력을 중시하는 사회는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산다. 그런 사회는 호수가 실수를 밀어낸다. 모두 저 잘난 줄 알지만 남이 보기에는 벌거벗은 임금님들의 축제에 불과하다. 자기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천하가 자기를 위해 도는 줄 착각하는 천동설의 신봉자들이 된다. 그런 사회는 닫힌 사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갇힌 사회가 된다. 수익적 사고가 낳은 해악들이다. 그에 반해 유목, 이동민들은 항상 옆을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하려면 싱싱한 풀이 널린 광활한 초지를 끝없이 찾아 헤매야 한다. 그래서 더 뛰어난 이동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그들에겐 고향이 없다. 한번 떠나면 그만이다. 초원에는 미리 정해진 주인도 없다. 쉬려고만 주인 자리를 겨룰 뿐이다. 지면 재산을 빼앗기고 상대편 노예가 된다. 이기면 재산을 늘리고 노예도 거닐 수 있다. 노예가 된 사람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싸워 노예를 면하고 새 부족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살기 위해서 위가 아니라 옆을 봐야 하는 수평 마인드의 사회, 살기 위해 집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회가 유목사회다. 그 속에선 단 하루도 현실에 안주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끝까지 승부견성을 놓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 그곳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민족이, 종교가, 국적이 다르다는 것도 무시해버려야 한다. 아니 다른 사람일수록 더 끌어들여야 한다. 사방이 트인 초원에서는 동지가 많아야 살아남고 적이 많으면 죽게 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완전 개방이 최상 가치로 통한다. 모든 개인의 개방화는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는 출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에 따라 무한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된다. 그 속에서는 효율과 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동과 효율과 정보의 개념 속에서 시스템이 태어난다. 자리는 착취와 군림수단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다. 최고 자리에 앉는 사람은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리더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것은 시족이나 부족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다이어소어는 리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 만화 영화는 죽음의 위기에 몰린 공룡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다룬다. 리더가 길을 잘 못 인도하면 곧 종족 전체의 공멸로 가고 만다. 어디로 가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기로에 선 리더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유목민들에게 리더의 중요성은 이해 못지않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리더를 선출한다. 선출된 리더에게는 절대 권한을 부여한다. 구성원들은 그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른다. 유목민에 대한 정착, 문명권의 오만과 멸시는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자 서구 문명은 유목민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부유한 사람들을 즐기기 위해 여행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동해야 하므로 결국은 누구나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로망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미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들이 사이버 세계의 기마공사, 말을 타고 쏘던 병사들을 양상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이동적 삶을 감내해온 말은 이제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침이면 달려야 하는 아프리카 사자와 가젤처럼 인류에게 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목민들의 생존을 위한 질주가 21세기 초기 초입에 선 사람들의 일상이 됐다. 이젠 이동적인 관점이 모든 인간의 잠재적 자세이며 인간 존재의 기본 범주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몽골 초원을 여행할 때 인간이 장소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어느 겔을 방문했다. 겔이란 중국에선 파오로 알려진 몽골 사람들이 집이다. 텐트처럼 손쉽게 짓거나 처거할 수 있게 돼 있다.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벽은 버드나무 격자로 틀을 만든 후 이 틀에 양털로 만든 전을 둘러서 둥그렇게 짓는다. 가벼워서 이사하기 편하고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겨울의 찬바람을 이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겔에서 잠을 자다 소변이 급해졌다. 하지만 겔 밖을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어서 꼼짝할 수 없었다. 몹시 난처한 몸짓을 보였더니 주인은 둣밤도 안 되는 끈 하나를 챙겨 개를 불렀다. 나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정착면의 사고 속에서 개를 묶는 방법은 목에 올가미를 씌워 어느 한 곳에 구속시키는 것쯤이 유일하다. 한데 둣밤도 안 되는 끈으로 어떻게 개를 붙잡아 둘 수 있을까? 그 유목민은 간단히 해결해 버렸다. 앞쪽 다리의 무릎을 접더니 끈으로 칭칭 감아 개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았다. 세상에 정착면의 방식이 개의 활동 공간을 제한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유목민의 것은 시간을 구속해 개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와 다른 방식을 쓴다. 우리는 아이를 업어 키운다. 등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키우는 셈이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아이의 두 발을 명주실로 살짝 묶어 두는 것으로 그만이다. 아이가 하루 종일 걸어도 말 타고 30분이면 찾아올 수밖에 있는 거리밖에 갈 수 없다. 이 역시 시간 중심 사고고 나아가 속도 중심 사고다. 바로 이것이 유목민 마인드가 정착민의 마인드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는 유목민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광과 착상을 준다. 달에서 보면 지구에는 단 하나의 축조물만 보인다고 한다. 만리장성이다. 성밖의 역사와 오늘 인류에게 자기네 과거사를 증빙하는 일종의 기념비로 되새겨진다. 그곳에서는 지난날의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야만과 싸우며 걸어온 종족과 성안의 백성들을 보호해온 제왕들의 영광이 남아있다. 그러나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그 족족이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못될지 모른다. 지구촌 시대가 불가피했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성은 그 대부분의 어떤 역사적 사정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지상에 세운 칸막이이다. 칸막이는 대지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사회와 사회, 문명과 문명 간 소통을 차단한다. 이 단절과 차단의 칸막이는 열린 세상을 꿈꾸는 자들에게 과거 문명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그 회의의 눈으로 보면 문명의 칸막이들은 무척 낯뜨거운 것들이다. 비트의 속도로 돈과 정보가 오가는 21세기엔 국경의 의미도 희미해진다. 정착 문명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으며 제2과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유목 이동 문명 사람들은 길을 닦았다. 만리장성보다 더 소중한 인류 유산으로 이끌어지는 실크로드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리히트호펜이라는 독일 학자가 자이덴 슈트라세, 영어로는 실크로드, 우리 말로는 비단길이라고 부른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과 로마 사이에 교역로가 있었고 그리고 비단길이 오갔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실크로드는 중국과 로마의 도로 건설 책임자들이 만나서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를테면 대전 사람들이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오솔길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면서 오솔길이 큰 길이 되는 시기다. 실크로드는 유라시아 대륙 복판 초목지대에 형성됐다. 유목
이동 문명 세계의 인간들이 마침내 동서양의 소통과 교류를 실현해낸 곳이다. 그렇다면 유목민들은 왜 그리도 머나먼 길을 오가게 되었을까? 대답은 그들이 삶을 시작한 유라시아 초원에 있다. 수록과 어로로 살아가던 원시 인류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다. 그로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식물을 순화시키는 능력, 즉 농경문화의 시작이다. 씨를 뿌리고 거두며 살아가는 농경문화는 인간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 연장선에 있었던 일들은 그간 역사가 설명하는 그대로다. 한때 지상에는 농경이 전혀 불가능한 장소가 생겨나고 거기에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진다.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농경 정착한 인류 사회를 엄청난 자해가 습격한다. 그 결과 유라시아 내륙을 강추위와 마른 바람이 덮치면서 내륙은 사막과 초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지상에 살던 생물의 태반은 혼비백산하여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도 남은 것이 있었다. 풀이었다. 그리고 풀을 좋아하는 초식 동물이 남았다. 흥미롭게도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맹수들도 남게 됐다. 이 폐허 속에서도 인류는 가능한 삶의 형태를 찾아냈다. 동물을 순화시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유목민의 삶이다. 이는 자연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나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나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구가 황홀한 영역의 대륙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의 큰 사건이다. 만약 유목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대륙과 대륙이 단절됐다면 해양을 매개체로 삼는 소통만으로는 인류 경제 성장이 결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건 이로써 식물을 지배해 사는 세상과 동물을 다루어 사는 세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사회는 분명히 농경 정착 사회 후예가 되는 사회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몇천 년 전에 걸쳐 야만과 싸워 승리한 역사다. 이제 그런 야만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다시는 유목민 문제로 고민할 이유도 없어졌다. 그런데 왜 그 최고 지점에 당도하자 인류는 느닷없이 유목민 사회를 떠올리게 됐는가? 아무래도 인류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인식의 틀에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유목민 문제를 재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1만 년 가깝도록 농경 정착 사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권력 민주주의 예술들은 모두 정착 사회 문명 성격이 짙다. 뿌리, 땅, 집 따위를 소유하는 게 최고 가치였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성을 쌓고 살던 정착민의 수익적 사고로는 21세기를 이끌 수 없다. 오랜 정착 문화식 의식과 습성들의 폐단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이동형 문명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마침 동물을 끼고 살던 유목민의 마인드는 같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들이 질서화하고 있다. 경계와 벽을 모르고 세상을 누비던 유목민의 수평적 사고가 절실한 시대가 왔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돌골 제국을 불흥시킨 명장 돈유쿠크의 비문이 있다. 당시 유목민이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들을 구구절절 기록하면서 창군의 유훈을 새겨 놓았다. 정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닫힌 사회는 망하고 열린 사회만이 영원하리라는 이 말은 글로벌 인터넷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매서운 교훈이 될 것이다. 1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